2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책의 구성을 아까 1편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83학번입니다. 64년생이기 때문에 진짜 올해 이제 한갑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밝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왜 그 당시 학생운동을 했느냐? 사람마다 다르고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 답변 하나 하겠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 사회대, 혹시 모르겠습니다. 어떤 특정 학과를 욕하는지 모르겠도 다른 과는 뭐지만 저도 정치학과, 경제학과, 사회학과 이 계통에서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교수는 사실상 없었다. 교수조차도. 정도의 문제지. 굳이 이러냐면 딱 한 분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노재봉 당시에. 교수만이 나서서 너네들 틀렸다 그러죠. 틀렸다고 말린 교수를 한 명도 못 봤어요. 대부분이 학생운동 하지 말래.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다치니까. 근데 이게 뭐냐? 너네들이 옳은데 하면 다치니까. 아니 너가 옳은데 다치니까 하지 말라고?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학생운동을 갖다가 일부 학생 좌익들의 문제로만 보는데요.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교수진들도 굉장히 친사회주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학생운동보다는 사실은 이제 노동운동을 좀 지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책에도 좀 쓴 게 있지만, 구로공단에서 맨 처음 봉제공부터 시작해서 부천 쪽에서 선반공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기계공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주제 갖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제 얼굴 생긴 거 보면 제가 재봉틀을 잘 만졌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아마. 아주 고생했습니다. 그때 그 누님들한테 얼마나 맞았다고요? 진짜로 맞아요. 여기서 말로 맞는 게 아닙니다. 거기 그 당시에는 막 때리던 시절이에요. 대걸레 빗자루로 맞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꼬박꼬박 누님 그러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저보다 보통 한 3살 정도가 알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80년대 초반에 구로공단에 봉제공으로 오시는 분들이 고졸일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고졸이 됐지만 거기서 대부분이 중졸이면 고학년이고 그렇지만 중퇴, 저쪽 소학교는 대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 먼저 올라오니까 거기서는 그 공장 밥그릇이 선후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오니까 제가 나이가 좀 많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미신공일 때 저는 시다예요. 미신공과 시다의 관계는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변호사와 사무직 여직원하고의 관계 수준보다 더합니다. 제가 여기서 표현하면. 근데 시대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그 당시에. 나중에 그것도 인권이 발달돼서 그렇지 그 당시에 얻어맞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아주 극단적인 이제 좌익이 되고 이 세상은 다 쥐엎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소련이라는 걸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련을 강조한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라는 사실이죠. 소련을 들어갔는데 소련을 들어가서 이제 지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이거 생각한 것보다 좀 문제가 많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되냐면 사람이 첫 번째 반응이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리를 부정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실이 틀렸는데 자꾸 이걸 옳은 걸로 재구성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소련을 처음 갔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울산에 가갖고 소위 말하는 울산 활동가들. 그분들이 나중에 다 민노총의 주역들이 되신 분들인데 제가 여기서 성함은 좀 안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공개도 아니고 진짜 지하에서 모여서 진짜 그것도 지하실이었어요. 진짜. 근데 거기서 지하라는 거 지하실이었다는 게 아니라 외부에 공개도 아니고 몰려서 이제 그야말로 소련을 갔다 온 보고 대회 같은 걸 했는데 그때 얘기한 게 소련은 이 노동자들의 지상천국이었다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소련의 실상을 보게 된 거는 소련에 있다가 소련이 붕괴되면서입니다. 붕괴되니까 그냥 보통 사람 사는 데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주 하층도 아니고 그래도 요즘에 상트페테르부르 대학, 당시 레닌그라드 대학이라는데 이제 교원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한국어 교원으로 배치를 받는데 그때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라는 걸 얘기하면 이거 갖고 3박 4일 얘기해도 다 못하는데요. 사람들이 고상한 이론 갖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래요. 진짜 거기서 한 보름만 살아봐라.
단 북한 방문해서 환영받으면서 보름 말고 진짜 인민들 사이에서 인민하고 똑같은 데에 보면서 보름만 살아봐라. 그러면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가장 쉽게 설명한 걸로 이 책에서 이제 하나 쓴 게 있어요. 달걀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배급제도란 말이에요. 소련이 붕괴됐지만 붕괴돼서도 당분간 이제 소련 체제가 유지됐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럼 배급표를 보면은 한 달에 기억나는 게 담배가 10갑이고 그다음에 보드카가 한 병이에요. 보드카는 이렇게 배급표 딱 이렇게 조그만 딱지처럼 이렇게 옛날에 회수콘처럼 생겼는데 그렇게 안 주고 동그란 딱지를 하나 줘요. 그건 이제 보드카고 그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돼지고기가 250g 그리고 달걀이 10알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제 막 이제 소련 무너져서 줄 쓴 거 보셨잖아요. 줄 쓴 게 뭐냐면은 그 배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자꾸 이런 소리들 해요. 소련 예를 들어서 의사가 월급이 뭐 50달러밖에 안 된다. 근데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거기 물가가 싸다. 그거 이해 일리 시켜드리기 힘들면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여러분들 군대에서요. 군대 쫄병이 월급 갖고 삽니까? 나쁘든 좋든 간에 잠깐 배겨주고 재워주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배급이 중요합니다. 이 배급이 끊어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배급 기준이 좀 다른데 제 배급 기준 제가 받은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남성 사무직.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남성 네, 배급 기준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저는 달걀 10알인데 탄광 강부들은 계란이 좀 더 많아요. 한 15개 되든지 그래요. 나름대로 걔네들도 이제 그런 계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야, 플로레타리아가 더 대접받는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난 계란 후라이가 안 좋아. 그래서 계란 뭐 별로 안 좋아해. 10알 괜찮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달에 계란을 10알 먹나? 훨씬 많이 먹습니다. 후라이 10알을 먹는 건 아니지만 온갖 데 계란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 얘기할게요. 가장 추운 겨울이었던 거예요, 러시아. 그래서 아마 영하 15도는 됐을 겁니다. 근데 줄을 섰어요. 줄을 왜 서냐? 줄이 서 있으면 일단 줄을 서고 보는 겁니다, 일단은 서야 돼요. 그리고 물어봐요. 이거 무슨 줄이야? 그랬더니 계란줄이래. 이야, 좋다. 그리고 이제 그 줄을 서면 대부분이 이제 할머니들입니다. 왜냐면 그래도 남자라든지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할머니 기준은 이제 만 55세부터예요. 왜냐면 55세부터가 그 당시에 이제 직종에 따라서는 그 소위 말하는 연금생활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우리는 요즘에 할머니 안 모시죠? 그 당시에도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남성분들한테 죄송한데 러시아에서 할아버지는 잘 안 모시는데 할머니는 모시려고 들었어요. 왜냐면 할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럼 할머니는 아까 말한 그 배급표, 자기 가족 배급표를 전부 넣고 다니는 거예요. 큰 가방 들고. 그래서 딱 하면 줄 서갖고 자기 것뿐만 아니라 그 식구 배급표까지 해서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 서는 게 줄이 되게 길어요. 이렇게 계속 깡총깡총 뜹니다. 계란 계속 줄어들어. 줄은 왜 이렇게 안 줄어들어?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는데 계산이 안 돼. 그래, 나는 10개지만 저 할머니도 분명히 10개가 아니라 한 30개 그러면 40개 가져가야 되는 할머니든 거야. 가족 수술이 되니까. 가슴이 조금만 하는데 계란을 받았어요, 제가. 계란 받아갖고 보니까 그 뒤로도 줄이 거짓말 안 보태고 50명 이상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란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럴 때. 난리 날 겁니다. 책임자 나와, 이 개새끼야부터 시작을 했고 조용해요. 아무도 항의를 안 해. 전부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러시아 할머니들 눈이 좀 큽니다. 그리고 퍼렇습니다. 그 퍼런 큰 눈이 이렇게 뜨면 그 당시에 제 감정이 어떤지 눈이 이렇게 만화처럼 커 보여요. 거기에 눈물이 쫙 고입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하더니 고개를 툭 떨고요. 그때 이 할머니 이쪽으로 저 할머니 이쪽으로 다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광경을 보면 제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착잡했을 거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착한 분들이 주로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못돼서 그런지 난 받았네. 야, 난 받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측은지심? 전혀 없었다면 뭐 거짓말인지 몰라도 측은심보다는 내가 이걸 획득했다는 그 기쁨이 더 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내가 스스로 자폭하는 얘기인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입에도 콧노래가 나오고 깡충깡충 뛰어갔다는 거야. 뭐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그렇게 잘 살던 나라는 아니었지만 제가 가난한 집 아들 출신은 아닙니다. 제가 뭐 큰 부자 출신은 아니지만 서울 중상층은 됐어요. 중간층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최상층이 아니라 중상층은 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제 얼굴에 좀 그렇게 안 써있나요? 그래서 제가 뭐 학비 걱정, 뭐 식사 걱정하고 자라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런 놈이 이제 계란 10개 받았다고 그냥 막 이 대목에서 이제 웃으시는데 전 그 당시에 진짜 울고 싶은 정도로 진짜 울었어요. 엎어졌어요. 그래도 원룸 하나는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면 이게 사택인 셈이죠. 군인 사택이나 마찬가지인 개념이에요. 화장실에 보면 걔네들 그 변기 올리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 그게 다 고장났는데 교체가 안 돼갖고. 그러면 이제 큰 거를 보려면 어떻게 되면, 태권도 기마 자세로 이제 큰 번을 봐야 됩니다. 태권도 기마 자세로 이제 하면서 담배를 하나 물죠. 담배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거듭 얘기지만 저는 하층 노동자가 아니라 그래도 대학 교원인데 담배는 그 당시 또 100을 받았어요. 필터가 없는 담배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그 당시에 뭐 소련, 교류하면서 갔다 오면서 소련제 담배 하면서 코스모스라는 거 들고 와서 자랑하면서 야, 이것도 담배냐, 담배 맛없다, 독하다 그러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 코스모스조차도, 맛없다는 조차도 그것도 적어도 당 중앙 간부들이나 피는 담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정도 담배는 제가 있었던 거로 치면 레닌그라드 대학교 총장 정도가 돼야지 학장도 배급을 못 받는 수준의 담배입니다. 그런데 딱 피니까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그리고 엉엉 울었는데 그렇다고 생각이 바뀌진 않았어요. 이제 사상인데 생각이 아주 진하게. 그래서 미리 얘기하면요, 길게 얘기하지 제가 전향이 뭐냐는 기준이 이제 다양한데 완벽하게 그 벗어나는 데는 짧게는 10년, 한 15년 걸렸어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소련의 현실적인 모순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생략을 하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이제 자연 그대로라는 챕터에 나타납니다. 소위 말하는 엉터리 기자 생활입니다. 엉터리 기자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그 대학 교원으로 해갖고 환율이 막 변동을 치는데 월급도 올려준다 그래봤자 환율을 못 잡아봤는데 적당 한 50달러, 미달러 50달러 정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아까도 했지만 배급이 그래도 나오면 생존은 해요. 배급이 그렇게 붕괴된 상태에서 미 50달러?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소련이 붕괴되면서 온갖 분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한국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몰라요. 한국에서 유명해진 건 이제 체첸 전쟁 정도예요. 근데 체첸 전쟁 외에도 무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좀 도와줄 사람을 찾는데 너 어떠냐? 왜냐면 이제 서방 기자들이 주로 오는데 서방 기자들을 러시아 애들이 안내를 했더니 서방 기자들이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너무 그 사회주의 생활에 절어갖고 이 자본주의적인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대로 하는 건 없지만 조금씩 영어도 하고 조금씩 러시아 말도 통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괜찮겠다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뭐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뭐 누가 기자라고 하는데 사실 정식 기자라기보다는 그냥 기자 이렇게 보조원, 짐도 들고 다니고 뭐 이렇게 길도 안내하고 때로는 이제 뇌물도 꽂아주고 뭐 하여튼간에 뭐 기타 등등을 다 하는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쨌든 근데 그 업계에서 그래도 나중에 좀 이름을 제 나름대로 얻어갖고 이렇게 뭐 글도 쓰고 이 책이 아니라 딴 책에 썼는데 그 체첸 반군 사령관하고 단독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조선일보에 이제 특채돼서 조선일보 모스크바 특파원을 좀 했습니다. 각서라고. 이런 생활을. 그래서 저는 전쟁터를 무지 많이 다녀봤어요. 체첸, 보스니아, 뭐 나고르노 까라바흐 등한 시체 구경은 정말 진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2002년에 드디어 제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2002년에 귀국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저는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꽤 좀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로 충격을 받은 거죠. 저를 옛날 빨갱이로 생각하는 옛날 동지들과 만난 거예요. 서로 이제 놀래버린 거죠. 여기서 보면은 자연 그대로라는 챕터가 나오는데 자연 환경을 무조건 지키는 게 옳은가라는 얘기를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어떤 의사 얘기가 나와요. 진짜 제가 너무 화가 나갖고 그때 썼는데 이런 얘기예요. 어떤 의사인데 이건 뭐 본인이 밝힌 거예요. 뭐 진보 신문에다가 이제 기고를 한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근처에 개업인데 네팔을 여행했다는 거예요. 네팔 갔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청정 자연 그대로고 사람들이 순박하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를 안내하는 그 안내 쉐파라고 하나요? 걔가 있는데 걔가 그렇게 한국으로 오고 싶어. 그래서 이놈이 한국에 오면 얼마나 한국이 외노자가 탄압을 받는데 이 새끼 절대 오지 말라 그러면서 약간 그렇게 설득했는데 이 자식이 못 알아들었다. 그래서 진짜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제가 이게 뚜껑이 확 열려버렸습니다. 제가 뚜껑 열리는 걸 뭐 길게 이념 논쟁하자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너 진짜 네팔이 어떤지 구경해봤니? 네가 구경한 건 이제 관광지인데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그 상황이 달랐는데 네팔이 그 당시 내전하던 때입니다. 근데 관광지 등산로만은 안 건드렸어요. 왜냐 내전하는 저쪽 공산반군도 거기서 돈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도 그 당시에 네팔은 단독 여행이 절대 불가능해요. 꼭 그룹으로 짜서 그 그룹 하는 등산로만 가는 거예요. 너 거기만 조금 벗어나서 시골 가봐. 신발 신고 다니는 애가 없어. 신발 신고 다니는. 좋은 신발이든 나쁜 신발이든. 그리고 애들 다 기생충에 날려. 오케이. 현실 모른다고 치고.
그렇게 자기는 썩어 빠지고 인간미가 없는 자본주의를 욕하면서 왜 너 강남에서 개업이하고 있니? 네팔 가서 봉사 좀 해봐. 왜냐면 네팔은 그 당시에 요즘 모르겠는데 외과의나 내과의 뭐 이런 계통이 오면 무조건 환영했습니다. 의사가 없는가? 절대적으로 없는가? 시골에 가면 그냥 다 무의촌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진짜 정치 활동만 하지 않고 치료 활동만 했다면 정부 자체가 굉장히 환영을 했던 시절이에요. 그럼 좋잖아. 너는 그렇게 청정한 자연에 가서 하고 네팔 사람들도 얼마나 좋아. 뭐 네 의료 실력은 내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강남에서 병원 차리려면 기본 실력은 있을 거고. 뭐 네팔 진짜 뭐 약도 없고 그런데 네가 한국에서 좀 구호받아고 약도 주사도 놔주고 예방 주사 놔주고 기생충이라도 퇴치하면 넌 진짜 대단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박수도 쳐주고 뭐 선생님 만세도 불러줄게. 근데 세 번째 얘기. 그럼 그 청년이 왜 그렇게 한국을 오고 싶어하느냐? 제가 아까 전쟁 기자를 오래 했다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이라크 전쟁 같은 걸 할 때 주로 이제 CNN을 보기 때문에 잘 못 보는데 혹시 BBC 방송을 보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자기네 군대를 찍어주잖아요 주로. BBC에 가면은 영국군이라는데 뭔가 조그만 동양 애들이 이렇게 총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기 싫어도 봅니다. 그 정도로 많이 가 있었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름하여 구루카 용병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또 인터넷 보면 구루카 용병이 용감하고 뭐 물론 그게 거짓말하는 얘기는 아닌데 좀 과장된 얘기. 뭐 한 요만한 게 요만. 근데 그 구루카 용병이 왜 가냐? 돈 벌러 가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용병이에요.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1달러로 그 당시에 구루카 용병이 이라크 가면 $200 받습니다. 월. 220달러인지가 약 $200 선을 받습니다. 한국이에요. 그 당시에. 한국에 오면 최저임금으로 그냥 받아도 88만 원 받던데. 정상적으로 이래서 정상적으로 하면은 제가 한만 못 받아도 88만 원은 받던 시절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래요? 한국 오는 거 경쟁률 어마어마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구박도 하고 인종차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에서 솔직히 말해서 너 인종이 다르거나 뭐 어투가 다르면 다 그렇게 사람들은 좀 차별도 하고 그럽니다. 뭐 그것도 개선돼야 되고 한국 많이 개선됐고요. 그 인간 개인에 대한 편견까지 다 뜯어고쳐지지는 않아요. 좀 법적 제도적으로 지금 많이 개선됐어요. 적어도 그 사람들 함부로 구타하면 경찰 신고하면 그 업주 돼요. 오히려 제가 구로공단에서 더 많이 맞았습니다. 그게 꼭 한국인이다 외노자라는 게 아니라 그 인권 수준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황을 모르면서 헛소리를 하는 거야. 다 헛소리 빼놓고라도 너가 그렇게 양심적이면은 너 글로 가서 살아. 너 불행하다면 한국 가서 그렇게 불행하다는 거니까. 그래 마지막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네팔이 그렇게 자연 청정지대인가? 에베레스트 그 제일 캠프 같은 경우까지는 가거든요. 우리 관광지 잠깐 벗어나갖고 가보십시오. 얼마나 지저분한지. 거꾸로 융프라우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깨끗한지. 저는 물론 난개발은 반대합니다. 그냥 무조건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과연 자연을 보호하는가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스위스 케이블카 다 올라가도요. 얼마나 공기가 좋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요즘에 공학에서 이 환경 문제를 다 고민하는 개발을 해야죠. 그건 찬성을 해요. 무조건 난개발하는 건 좀 반대인데 개발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 건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뻥을 현실로 만든 세계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70년대 때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 교실에 이렇게 신동욱 화백만화 신동욱 화백님한테 죄송한데 와, 나 어린 마음에 초등학생인데도 야 저런 개뻥을 치면 어떻게 하나 그러고 욕을 했어요. 80년대가 되면은 자가용을 타고 다닌대. 그 다음에 무슨 뭐 100만 달러 수출 1인당 국민소득 1000불. 요즘에 1년 소득 1000불이라고 하면 아마 졸도할 겁니다. 근데 어린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너무한다. 저런 개뻥을 치네. 아마 우리가 아동이라도 저런 소리를 하냐. 진짜 어떻게 들렸냐면요. 아마 지금 제가 20년 뒤에는 우리는 달나라 가서 놀러 다닌다고 했을 때 초등학생들이 반응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 못 먹고 못 산다 그러지만 못 먹고 못 산다는 기준을 두 가지로 비교해 봐야 돼요. 역사적으로 봐야 돼요. 요즘 젊은 세대 힘든데 모든 세대가 힘듭니다. 그러면 요즘 젊은 세대가 6.25 겪은 세대보다 힘들었어요? 적어도 물질적으로 정신을 빼고. 옆으로도 아까 했지만 옆으로 우리보다 또 잘 사는데 얼마나. 이러한 이제 위대한 역사를 만든 이 책에서 했지만 서평을 했죠. 미국에서 더 그레이티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장 위대한 세대라는 건데 원래는 책으로 쓴 게 아니라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이에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인데 뭐냐면 유명한 장군이나 유명한 정치가나 뭐 이런 사람 얘기가 아니라 보통 사람 이게 뭐냐 1924년은
은에서 전후의 생에 태어난 사람들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1924년생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어렸을 때 대공황을 겪습니다. 진짜 유치원 초등학교 때. 그래서 굶주림을 못 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미국도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농촌에 사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조금 나이 드니까 다 뭘로 끌려나가면 군대 끌려갔던 시절이에요. 이 사람들의 담담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가장 위대한 세대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얘기 보면 재밌어요. 일단 재밌으니까 이제 라디오 청취가 있는 건데, 뭐 재밌는 얘기, 이 책에도 제대로 안 써놓은 얘기 하면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그 리들 야구 감독을 해주시고 있는 뭐 할아버지가 있는데, 착한 할아버지 정도라는데 이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명예훈장. 미국 명예훈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장군 받는 거 빼놓고는 사병은 살아서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훈장입니다. 이건 몇몇 예외를 빼놓고 다 죽어야지 받는 훈장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명예훈장을 받으면 보통 고등학교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 명예훈장을 받은 사람인가. 뭐 대단한 사람. 그래서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점프 낙하산을 치고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뭐 자기 영웅 아니다. 그러는데 스토리는 간단해요. 어렸을 때 군줄이고 왜 군대 갔냐? 애국을 때문에 군대 간 게 아니라 동네 형들이 가기 때문에 같이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가면서 처음으로 기차를 타봤고 공수부대 가는 바람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고 대서양을 건너가기 때문에 처음으로 배를 타보고 처음으로 영국과 영어를 할 수는 프랑스를 구경해보고 독일을 구경해보고 그래서 대학은 왜 갔냐 그랬는데 자기 전우가 있었는데 걔 꿈이 의사가 되는 거였대요. 전사랍니다. 그러면서 내 꿈을 너가 이뤄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와서 사실은 고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그때 이제 군대를 마치고 거꾸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대학이 뭐냐면 딱지를 줬다는 거예요. GI빌이라고 해서 그 유명한데 참전용사들한테 돈을 일일이 못 주니까 그걸 주면은 대학교 입학 허가서를 받아내면 그걸 대입하면은 등록금을 그 정부로부터 그 학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GI빌로 대학을 간 다음에 의대를 가겠다 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이제 메디컬 스쿨을 가갖고 의사가 돼갖고 도시에서 좀 일하다가 자기는 이제 자기 고향 내려와서 내과 개업일을 했다가 좋은 할아버지 역할을 하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물러나갖고 이제 동네 애들한테 리들 야구 가르치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만 해도 이제 아까 말한 명예훈장을 받은 사람이니까 좀 다른데 또 하나만 어떤 청년이 놀란 거예요. 자기가 결혼하려고 그래갖고 이렇게 뭐 신체 검사 받고 그러는데 자기 혈액형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 거야. 엄마 아빠랑 달리. 결국 그래서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닌 거라는 거야. 친아버지가. 근데 이것도 이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역시 전후에 죽으니까 유품 건네달라고 그래갖고 유품을 건네주러 그 전 애인한테 자기 전사한 친구 애인한테 만났는데 그 애인은 프레그넌트 상태였고 거기서 또 연애해서 했는데 그냥 자기 아들로 해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자기 아들로 해서 기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의 스토리는 대부분 이런 거예요. 보통 사람이 그 당시에 참 힘든 얘기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아주 위대한 무슨 대학자라든지 영웅이지만 아까 거기다 이 사람은 그래서 엔지니어가 됩니다. 엔지니어가 돼갖고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조그만 사업체도 거느리고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좀 찡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더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떠냐 했더니 비슷한 게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게 이제 국제시장이죠. 근데 국제시장은 좀 넌픽션으로 만들었는데 미국은 픽션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넌픽션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명을 밝히고 그래서 우리도 라디오 같은 데나 요즘 유튜브 같은 데서 목소리 좋은 분 해갖고 이렇게 이런 분들 취재해갖고 얘기 재구술하게 하고 좀 좋지 않을까. 진실한 얘기들. 진짜 무슨 뭐 백선엽 장군, 위대하죠. 그런 분들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진짜 그 당시에 그 보통 소총수들의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을 이 책에 좀 소개를 해놨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2부 잠깐 쉬었다가요. 3부 하겠습니다.